이정근 실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문입니다. 네. 네. 예, 한일 셔틀 외교 오늘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평해 주신다면요? 모든 것이 복원됐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자꾸 드는 생각은 드골과 아데나워입니다. 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네. 사실상 독일과의 어떤 전쟁 속에서 네. 아무것도 가진 없이 영국에서 지금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텨서 다시 이제 이 프랑스를 회복을 했는데 네. 제일 먼저 한 게 독일과의 관계 복원입니다. 즉 드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무리 전쟁을 한 사이라도 우리는 이웃이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네.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된다 하고 그때 이제 또 서독의 아데나워 총리가 굉장히 전향적인 사람이었고 네. 둘이서 프랑스와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네. 서로 간에 그러니까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드골에 또 반대를 했었어요.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잠재우면서 미래를 향해 가는 그런 네. 결단을 내렸던 드골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예. 이웃에 있는 국가를 생각을 한다면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을 한다면 윤 대통령이 뚝심 있게 붙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반응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제 3월 달이죠. 3월 달에 그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네. 먼저 우리가 풀겠다. 이렇게 할 때 사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거 좀 무모한 것 같은데. 네. 이 정책 부담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걱정과 우려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부 보도에서는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 강요들이. 그런데 이제 한 2달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승부수가 제대로 통하고 있다. 저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5월 10일 이제 곧 한 며칠이면은 1년인데 취임이 1주년인데 네. 윤 대통령을 돌아보면 사실상 이럽니다. 바로 무엇인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정치 행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해 보이긴 하죠. 네. 이거 빨리 뭔가 해버리면 되는데 예전에 대통령들은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늘 칭찬을 받죠. 촉이 빠르다. 감각적이다. 정치적인 수를 빨리빨리 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늦게 나옵니다. 제가 늘 생각이 드는 게 나토 왜 갔냐? 처음에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어요. 또 이 좌파들이. 네. 근데 사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나토는 노무현이 시작한 일이거든요. 나토의 협력 국가가 되는 건 노무현이 협력 국가로 집어넣었어요. 그것을 차곡차곡 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간 거죠. 초청을 받아서. 네. 근데 그 당시에 왜 갔냐? 왜 블럭에서 그렇게 그 한쪽 편을 드는 쪽으로 갔느냐 했는데 사실상 1, 2개월 후에 바로 드러나잖아요. 폴란드의 방산 수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또 이 원전 수출까지 체코의 원전 수출까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언제나 다 우리가 가져오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로 무엇인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것이 일본 총리를 움직이고 일본의 우파들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시다가 사실상의 이제 사과 유감 표명이라고 표현하겠죠. 유감이 사과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기시다가 일본 국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맡겨달라 그러고 했다. 네. 이 뒷얘기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라는 말은 왜 나오냐면 사실상 양국의 협의가 있잖아요. 정상회담 하기 전에. 그래서 각각 의제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언급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 간곡하게 이번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일본 사전 협의에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양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기시다의 이 의중을 그때 나중에 이제 그 고위 관계자가 일본 언론에 흘린 내용을 보면 기시다와 관련돼서 이 TF팀이 과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TF팀조차 이번에 과거사 문제 언급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가 과거사 계속 회의를 하다가 자 이제 회의 끝. 과거사는 나한테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 언급은. 그래서 사실상 같이 간 팀들이야 혹은 같이 간 그런 그 이 내각의 강요들도 전혀 이 발언이 나올 줄 모르고 있었는데 이 표현이 나왔다 하는 것이고요. 일본 언론의 반응 잠깐만 소개시켜드리면 네. 산케이 신문은 뭐 어마어마하게 좀 비난을 했어요. 우리가 왜 주객이 전도됐다. 우리 총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좀 우쪽 구구 쪽 그 발언을 그 생각을 많이 집어넣었지만 아사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향적이었다. 뭐 개인적인 어떤 표현이라도 네. 앞으로 일본의 MZ 세대를 비롯해서 많은 또 정치인들이 나올 텐데 네. 일단 무슨 총리의 담화 이것이 아니더라도 총리가 개인적인 생각일지언정 그 과거사와 관련된 이 발언을 함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망언을 경계하는 네. 그 시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주도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시다의 이런 발언을 네. 자발적으로 이제 하게끔 유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네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사실은 높은 평가를 먼저 받았던 것은 미국으로부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한일 관계 정상화와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의 굳건한 확립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제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국빈 방문을 하면서 워싱턴 선언까지 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때 일본 언론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무슨 네. 걱정이냐면 네. 한미 간에 저렇게까지 돈독하게 동맹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네. 한일 관계를 나서야 된다 하고 기시다에 주문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것이 우리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이 바로 일본 측의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다라고 보는 분석도 그래서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시다 총리가 이제 1박 2일 방한 일정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이 국립연충원 참배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뭐 일장기만 개항했다 뭐 이런 가짜 뉴스가 또 나왔습니까? 장경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또 일장기 운운하면서 국기 논란을 지금 벌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장기에 어떻게 우린 이 현충원에 일장기를 다 도배할 수 있느냐, 일장기를 달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그 가짜 뉴스를 하고 그것들을 또 개딸들이 퍼나르면서 또 다시 지난번 KBS의 오보처럼 뭐 그 이 일장기에 허리를 굽히는 윤 대통령 이런 식의 또 프레임을 걸려고 했는데 네. 역시 발빠르게 또 당시에 그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또 이 우리 우파 또 네티즌들이 또 바로바로 또 커뮤니티에 오른 사진들은 이 외국의 정상들이 오면 아주 정상적으로 사실은 우리 태극기와 그다음에 그 나라 정상 현충원에 방문했을 때 그 나라의 정상의 그 국기를 거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이 장경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건 일장기만 있는 시각으로 사진을 찍어갖고 지금 또 보낸 거예요. 근데 보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정문부터 시작해서 이 현충원 당시 그런 사진들이 나와서 지금 그 문제에 쑥 들어갔잖아요. 이야기가 또다시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역시 저 가짜 뉴스에는 팩폭이 약이야. 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네. 저 좌파들이 허무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조직적으로 유포하잖아요. 네. 근데 맨날 우리가 팩폭한다고 사실관계만 밝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해가 풀렸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게 이럴 문제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게 그들은 이게 팩트가 새롭게 발견되고 안 발견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 거짓을 선전만 하면 됩니다. KBS가 얘기했잖아요. 거짓을 한번 보내면 그거 진실을 하는데 거짓은 한마디지만 진실로 그것을 반명되는 데까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진실의 그런 서류들과 트럭으로 그걸 다 해야지만 그 진실이 드러난다라는 거 아닙니까? 즉 바로 프레임이라는 건 한번 던지고 말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소비되는 것이고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면 근원적으로 뭐 법을 좀 엄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사법 처리를
지금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팩트로 막는다는 건 그냥 끌려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지르면은 거기 가서 또 해명해야지. 거짓말 또 진실로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원적인 어떤 사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고 저는 이 오염수 시찰단을 한일 정상이 합의하고 말하자면 우리의 요구를 기시다가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가 11개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와 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못 믿겠다. IAEA를 어떻게 믿느냐 아닙니까? 그래서 그 IAEA를 못 믿겠다고 그래서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렇죠. 뭘 믿지? 그렇죠. 아니 저는 또 진짜 어떤 패널하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IAEA가 설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국제 원자력 기구니까 가지요 그랬더니 왜 이런 문제를 국제 원자력 기구가 아니야? 그냥 원전 문제니까 방사능 문제니까 원전에서 오염수가 나와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삼중수소가 있느냐 없느냐는 원래 국제 원자력 기구가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예. 그래요? 예. 참, 귀괴한 자들이야.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일단 우리가 시찰단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시민들이 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갑니다. 네. 전문가가 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자들이 정말 나쁜 자들인 게 2021년도에 네.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 자료가 뭐냐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이 오염 처리수와 관련돼서 문제가 없다라는 원안위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네. 그 자료들을 공개를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것이 그 계속 데이터를 검증을 해봤는데 네. 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는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물론 이름이 검증해서 시찰로 바뀌긴 했습니다. 일요일 날 검증한다 뭐 이야기했다가 그게 이제 시찰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일보하고 있다. 시찰이 검증하기 위해서 시찰하는 거지 뭐 네. 그건 놀러 가나? 하여튼 이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강하게 요구를 해서 네. 이제 일본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IAEA라는 국제기구 이외에 특정 국가가 특정 국가를 상대로 시찰하거나 감시하러 간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개별 국가를 처음이라고 지금 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한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승리고요. 네. 또 기시다 정부가 정말 나름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는 저 좌파들 또 종북 특히 저 북한에서 그 정찰총국 그 문화교류국에서도 이 후쿠시마 원전으로 기형 물고기가 어쩌고 저쩌고 선전해라 막 이런 지시가 있었잖아요. 아예 공식적으로 지시를 내렸죠. 예. 예. 그리고 그때 그 일본 정치인들이 후쿠시마의 그 수산물을 수입해달라고 요구했다, 뭐 등등 얘기가 있었는데 요구로 받아들였다. 예, 뭐 이렇게 그렇죠. 됐죠. 그렇게 예. 이제 가짜 뉴스들을 퍼뜨렸는데 예. 이번에는 일체 그 얘기가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안 나왔다고. 예,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요. 예. 사실 지금 계속 좌파들이 공격하는 게 방사능 밥상이잖아요. 그게 뇌송송 구멍탁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방사능 밥상을 그 상위에 올릴 거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바로 이 오염수와 관련돼서 우리는 들러리를 서는 것이고 시찰단 갔다 돌아오면 바로 수산물 들을 수입할 것이다. 이런 공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요. 자, 미국 국무부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이었거든요. 네. 오바마 대통령 부통령이었는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향적인 어떤 그 한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지소미아도 예. 체결을 하고요. 네. 여기에 지대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부통령이지만 외교와 관련돼서는 특히나 외교 그렇죠. 상원 외교위원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상당한 어떤 그런 정책적인 그런 기여를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그 바이든 정부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가장 이 연결고리 중에 리스크가 큰 것.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만 하면 사실상 미국으로서는 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라든지 한반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예정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이번에도 역시 공을 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상 일본한테 봐라. 우리는 한국의 대통령과 이렇게 가까울 수 있다. 라는 것도 사실 일본의 어떤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저희 노래 불렀잖아요. 왜 돈 맥클린 아메리칸 파이. 예. 그때 당시에 TBS라고 일본의 방송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 이 텔레비전 방송 그거를 누가 보내줘서 봤어요. 이 일본이 화급히 윤 대통령 그 돈 맥클린 노래 부르는 걸 보여주면서 바로 고이즈미가 부시를 만났는데 고이즈미가 그때 러브미 텐더를 불렀거든요. 우리는 러브미 텐더를 불렀다고 그거를 화급히 찾아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배 아프구나. 이거 좀 좀 물타기라 그러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러브미 텐더도 불렀어.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걸 나한테 보내준 일본에 있는 우리 그 넷째 지인이 얘네들 왜 이렇게 초조해하냐? 일본에서 방송이. 누가 더 노래를 잘하던가요? 아니 고이스미는 그냥 흉내만 내는 흉내만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그런 뭐 노래 잘한다기 아니라 딱 한 소절 진짜 한 소절 하고 이렇게 그 폼만 이렇게 잡아서 박수를 받았지만 그러나 박수를 친 건 부시 대통령 혼자였고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뭐 노래야 뭐 그렇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한일 셔틀 외교 복원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 외교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1박 2일 방한 일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김남국 얘기 좀 할까요? 예, 김남국. 이게 제가 사실 이 용진 날 준비하면서 미리 이렇게 조금 이 상의를 합니다. 스태프분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일단 제가 오전 중에 그러니까 1시 이전 걸로 다 해서 할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뒤집어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발표했거든요. 오늘 자기가 해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 해명이 지금 더 난립니다. 해명이 완전히 늪으로 빠져들었는데 그래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저거잖아요. 너 60억을 코인으로 샀는데 무슨 돈으로 샀니 너? 무슨 돈으로? 이해가 안 가. 그 돈 그게 지금 어디 있냐? 지금 어디 있니? 그래,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LG 디스플레이의 주식이 있었어요. 9억 원어치가 있었습니다. 9억 원. 부자였네. 그게 이미 그 공개가 됐어요. 2020년도에 8억이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0년도에 국회의원 참 됐으니까 8억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전 재산이 11억 원으로 늘어나고 13억 원으로 늘어나고 지금은 15억이에요. 15억이에요. 그러면 8억에서 이제 11억으로 올라가는데 그 안에 주식이 9억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주식 부자였어요. 주식 부자였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주식이 한 푼도 없어요. 없어져요? 다 팔았네. 여기까지는 지금 얘기가 맞습니다. LG 디스플레이 9억 원이 있었는데 그거 팔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김남국이 뭐라 그러냐면 2020년도에 LG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그걸로 위믹스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믹스를 갖고 있다가 물론 이제 뭐 유입됐다 이거는 이제 그 거래소의 얘기인데 어쨌든 그때부터 갖고 있었고 한 거래소에 2022년도 2월 달에 넣었다가 그것을 빼냈다. 그리고 빼냈다. 그러면 위믹스를 한 2년간 갖고 있었던 거네? 네네. 뭐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그것을 빼내서 다른 코인을 샀는데 망해갖고 9억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코인으로 9억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네. 차근차근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 예. 첫 번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당시에 9억이 아니라 원래는 정확하게는 10억이 넘게 그 당시 가격으로 생각했을 때 디스플레이. 예, LG 디스플레이는 원래 몇 주를 산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얼마다라는 건 그 주의 당시 가격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아는 거는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아니까. 그럼 그 주식이 이 사람이 말한 그 시점으로 봤을 때 2021년도 2월 9일 시점으로 봤을 때 가격으로 따지면 11억 원이 넘는 돈인데 9억으로 얘기했다는 거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위믹스의 가격이 177원이었거든요. 당시에 177원. 그러니까 샀을 때 그러니까 9억을 빼서 177원에 한 코인당 117원의 위믹스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그 설명이 없으니까 뭐 넣었다 뺐다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얼마여야 되느냐 하면 그 시점에서 2022년도 300억이 돼야 돼요. 60억이 아니고. 그러네. 예. 177원에 사서 그게 엄청 뛰었어요. 28,900원으로 뛰었습니다. 한 코인당. 그게 상상이 안 가는 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300억이 아니라 왜 60억이야를 설명은 못 하고 있어요. 지 설명에 따르면 지 설명에 따르면 이게 산수를 못 하나? 그 정도는 좀 맞춰가지고 해명을 해야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요. 진짜 상식적으로 볼 때 LG 디스플레이는 정말 대단한 주입니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꼽는 그런 주식들이잖아요. 알려진 주식이고 안정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요. 완전히 투기성, 출렁출렁거리는 한 177원짜리예요. 이거를 몰빵을 한다고요. 전 재산을. 전 재산이잖아요. 그게 언제라고요? 그게 2021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 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네, 그렇죠. 국회의원 되고 1년 후죠. 그러네. 예. 어디서 그러니까, 뭐 고급 정보를 많이 갖다가 들여다 본 모양이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내부자 정보죠. 내부자 정보를 확실하게 아니까 이거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저런 식으로 투기적으로 할 수가 없죠. 완전 잡코인. 어떻게 정말 몰락할지 모르는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위믹스가 뭐 위메이드라는 어떤 게임 때문에 뭐 웹젠이라고 해서 김병관이라고 아시죠? 김병관이라고 성남 분당 왔던 국회의원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대주주예요. 웹젠에. 그러니까 위믹스도 사실상 이 웹젠의 어떤 게임 그 유니버스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병관이 상당히 사실은 관여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신 의원이었거든요. 당시에 의원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쨌든 60억이 아니라 300억대 문제가 돼버렸네. 그렇죠. 300억대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기자들은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너 알았으니까 너 이 돈이 왔다 갔다 한 거 얘기하지 말고 거래 내역을 까 그러면 거래 내역을 까면 끝나는 문제야 이거는. 거래 내역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 300과 60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거래 내역을 2021년 2월 9일 걸 까. 그래갖고 그 가상화폐 외 지갑 있잖아요. 그거 공개하면 돼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믿어줘. 내 말 좀 믿어줘. 그건 공개를 못해. 왜 안 믿는 거야? 왜 공개 못한대요? 몰라요. 그냥 믿어달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개 의무는 없지만 본인이 공개하는 것을 막는 법도 없죠. 그렇죠. 내 재산 내가 얼마 갖고 있어라고 공개하면 법적으로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달라는 거네. 공개는 못 하겠고. 또 한 가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겁니다. 재산 공개가 4번이 있었잖아요. 2020년, 2021년, 2022년. 그래서 그 재산 공개는 코인은 뺐을 거 아니에요. 코인은 뺐다고 했으니까 안 집어넣었으니까요. 코인은 그냥 빼자고 치자고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주식은 확실히 드러나죠. 넣고 빼는 게 드러나잖아요. 주식은 공개를 해야 되죠. 그럼 9억의 주식을 빼서 코인으로 넣었다 그러면 자신의 재산은 팍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금은 9억이 늘어나냐고요. 그것도 이상하네. 예.
거의 비슷한 액수가 늘어나요. LG 디스플레이를 팔았다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때의 그러니까 재산 공개에서 예금은 9억이 늘어납니다. 그러네. 이걸 코인을 샀다면 코인은 공개를 안 하는 거니까 빠져야지. 빠지지. 없어져야지. 예, 그러니까 이 재산 공개에서는 그만큼 줄어있죠. 그렇지. 원래 재산은 안 줄더라도 재산 공개에서는 줄어야 돼. 줄어죠. 9억이나 빠졌으니까. 그러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산수를 못해서 이러는 것 같아. 이게 이물 아구를 맞춰서 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네. 아니 뭔가 마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김남국의 말을 믿고 싶어. 한번 믿어보면 이건 뭔가 마법이 아니고서는 참 마르지 않는 아니, 그런. 요새 제가 좌파들 그 논평하면서 정말 기괴하고 괴기스럽다는 말을 자꾸 쓰게 되는데 아니 그러는 거네 이거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김남국의 원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ATM기 완전히 정말 저는 정말 기함을 완전히 ATM기는 뭐예요? 웃느라고요. 예. 이게 이 3월 9일이 대선 투표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수일 전에 지금 인출을 한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야 그거 대선 자금 썼지 너. 음. 왜냐면 너 그때 당시에 수행실장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네. 온라인 소통 무슨 담당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가 수행실장 아시잖아요. 수행실장은 후보자를 새벽에 집 앞에 달려가고 기다렸다가 같이 타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적으로 24시간이라고 그러지만 24시간은 아니고 한 20시간 정도는 후보랑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20시간 예. 있어야 되잖아요. 예. 거기서 저기 후보자는 막 고민하는데 야 수행실장 나 지금 어디 가는데 나 머리 아파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코인 들여다봐요. 가능한가요? 대선 때? 더군다나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얘라고 해도 되죠. 저 뭐 친분 관계도 있었으니까 옛날에 같이 패널도 했으니까 이 김남국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대선 때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수백 명의 온라인 그런 이 동지들과 이 1대1로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 소통 담당자였거든요. 소통 책임자예요. 소통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 몸이 한 서너 개 있어도 모자랄 시점이에요. 바로 그러네. 직전에. 더군다나 지지율은 사실 박빙이지만 뒤쳐져 있었어요. 그럼 이 역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 캠프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자는 열심히 코인을 수십억 원, 수백억 원에 수십억 원이든 수백억 원이든 그걸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럼 대선 자금 너 그 저수지였니? 혹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남국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내 계좌에 ATM기 입출금 내역을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440만 원밖에 인출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 대선 자금으로 뽑지 않았거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첫 번째 대선 자금의 의혹이라면 누가 그걸 ATM기로 뽑나요? ATM기는 일회 인출이 70만 원인가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하루에 예? 100만 원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10회 인출인가요? 뭐 몇 회 인출로 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조국이도 뭐 정경심이한테 돈 보낼 때 ATM기로 해갖고 몇 번을 했다 뭐 그런 적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얘들 국민학교 줄반장 선거했네. 아니 대선 자금 의혹이 있자마자 자기가 그래서 ATM기 입출금 내역을 들여다봤대요. 그 말도 나 이해가 안 가. 자기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야 이거 코미디다 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것은 정말 뭐 내일 아침 그 언론들이 어떻게 이것을 다 친절하게 또 하나하나 또 가르침을 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여기도 장경태라는 자가 나오네? 그렇죠. 장경태가 등장을 하자 모두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김남국을 두세 번 죽이려고 이러니 나쁘야지 그래도 좀 그 숨통이라도 하지. 더 욕먹게 만들어서. 장경태 뭐라 그랬어요? 장경태 뭐라 그랬냐면 김남국이가 검소한 건 내가 안다. 검소한 게 죄냐? 그는 진짜 라면만 먹었고 그는 진짜 구멍난 신발 신고 다닌 거 맞다. 진짜 검소하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김남국이 이게 후원금을 제일 많이 걷었다면서. 그게 또
이 정청래하고 네. 그 후원금 걷는 그 방송을 함께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김남국이가 뻘쭘하면서 저 좀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힘듭니다. 이렇게 했더니 정청래가 옆에서 그러면 어떻게 돈이 오느냐. 한 푼 줍쇼 해야지. 그래서 한 푼 줍쇼를 했던 그 유명한 방송입니다. 할 말씀을 잃어버리신 거 방송 사고인 줄 압니다, 박사님. 말씀을 지금 안 하고 계시면 지금 숨이 넘어갔거나 지금 119를 불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금 걱정을 하세요. 지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정청래, 김남국, 이재명, 장경태, 문재인이 이거 저런 것들이 5년씩이나 대한민국을 헤쳐먹을 뻔했네. 그렇죠. 아니 10년을. 5년 헤쳐먹고 이제 5년을 더 할 뻔했죠. 그래요. 자, 이쯤 할까요? 예. 아니 근데 김남국이 이게 자기는 그 진짜 검소하게 살았지 무슨 저 빈곤 코스프레 한 건 아니다고 팍팍 우기대. 아니 그러니까 검소하게 살았던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했냐면 조수진 그 최고위원회 그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료 의원한테. 우리가 지금 공직자다. 공직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정치는 지금 세금으로 한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돈으로 정치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한 도덕성이 필요하다. 뭐 헛소리 뭐 삐약삐약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다면 그 김남국이는 지금의 김남국이를 용서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참 이거 이자가 국회의원 배지 달기 전에 TV조선에 끄떡끄떡 나와가지고서 뭐 할 때 방송을 몇 번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웃고 말겠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저 점심 좀 사주세요. 저녁 좀 사주세요. 아 그랬어요? 맨날 그랬어요. 그 낡은 SUV 타고 다니면서. 우리 이정근 실장 뭐 코인 하나 있어요? 저요? 네. 있습니다. 500원짜리. 500원짜리 뭐, 있습니다. 주식은 좀 있어요? 500원이 있어요. 500원. 예. 참.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또 문재인이네. 그렇죠? 문재인이야. 이 평산 책방 문제입니다. 지금 예. 문재인의 문제가 됐는데 네. 저는 이 얘기부터 할게요. 이럴 줄 알았다. 누구 반응이게요? 개딸들 반응입니다. 개딸들?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이 진짜 개딸들이 저기 했어요. 예언했어요. 이 책방 만든다고 막 했을 때 문재인이 뭐라 그럴게요? 딸 문다혜의 권유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랬지. 문다혜의 권유로 책방을 만든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개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그 북카페 똥파리들이 드글거리겠네. 그랬거든요. 예. 지금 뭐 사실 똥파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저는 난리가 났잖아요. 완전히 뭐 드글드글 되잖아요. 친문들이. 그런데 이자들은 지금 사실 진짜 나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운동권은 언제나 그러잖아요. 자신들이 하는 건 무슨 신성시하잖아요. 자신들이 아무리 이 이익을 추구하고 뭐를 추구해도 거기에 덧칠을 해서 우리들은 아주 뭐 대단한 그런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번 일인데요. 제일 분노를 했던 게 어저께 분노를 했던 게 이거거든요. 아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지금 이 양산시는 뭐 하는 거야? 주차장도 안 만들고. 아니 화장실도 만들어줘야지. 그러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네들이 지금 책 팔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나라 돈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왜 나라 돈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주느냐. 라는 건데 저기 양산시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항의가 아니라 투덜거리면서 이제 곧 만들어 줄 거다라고 저기 온 손님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요? 네.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말이 안 나오는데 네. 더군다나 이번에 그 네티즌들이 또 발견해낸 게 있습니다. 마치 이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 평산 책방이 무슨 지금 공익 사업이고
그리고 뭐 마을 공동체를 뭐 어떻게 사랑방으로 만들고 뭐 이 호소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 책을 사갖고 영수증 왜 그 인증 문바들이 인증하잖아요. 내가 책 샀다. 나 평상 갔다 왔다. 평상 갔다. 그냥 책만 찍으면은 너 그거 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영수증을 찍었잖아요. 그 영수증에 번호가 나오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근데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이게 재단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재단법인. 네, 지금도 재단이라고 그 얘기하고 있어요. 문재인 개인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재단 사업 등록증을 하나 냈고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낸 거예요. 두 가지가 왜 달라? 영수증에 해갖고 지금 캐낸 거예요. 그럼 문재인이가 지금 농민에서 자영업자가 됐네? 그렇죠. 자영업자가 됐죠.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제가 더 할게요. 현금으로 하라. 현금으로. 그거 보셨어요? 그 현금으로 하라라는 문자 보셨어요? 자, 문자가 어떻게 왔냐면 자, 비가 와서요.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고친다고 합니다. 자, 하나씩 비가 와서 인터넷이 안 되면 전화선도 돼요. 왜 자영업에서 하는 포스기라고 하죠. 그거 신용카드 하는 거요. 그거 전화선 연결해도 되거든요. 자, 1. 2.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터넷을 일주일 후에 고치면 그건 난리 납니다.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인터넷 고치는 게? 하루가 반나절로 달려와요. 근데 다음 주에나 고친답니다. 아니, 인터넷 고쳐주는 데가 어디예요? KT인가? 통신사. 그냥 통신사도 문재인이는 싫은 거지. 예.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현금만 받겠다는 돈에 정말 돈독이 올랐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네. 앞치마 두르고 돈을 직접 챙겨요? 문재인이가? 보통 자영업자 앞치마는 이렇게 돈 주머니가 앞에 있잖아. 거기다 막 돈 집어넣어요? 그 돈을 긁어 모으나요? 그렇지. 예. 뭐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서 샀다며. 뭐 줄을 어마어마하게 샀더라고요. 예. 몇십 건씩. 거기까지 가서 그래 책 사겠다고 줄 서는 인간들은 도대체가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아니 진짜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랑방 만들겠다면서요. 마을 공동체에 마을에 도움이 되겠다면서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말아야죠. 마을 사랑방이면 조용히 마을 사람들하고만 하면 돼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근데 막 8억 몇천만 원을 들어서 뭘 했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이 개관을 하겠네. 뭐 어떻게 했네 하고 보도에 다 나오게 만들잖아요. 전국에 있는 문바들 다 오라고 선전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을 사랑방이 되나요? 주서 하루 종일 책만 파는데도 바쁜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셀럽들이 책방 많이 냅니다. 셀럽들이 폼도 나고 하니까 무슨 아나운서 출신이 저쪽 마포에도 책방 내고 그래. 무슨 개그맨도 무슨 어디 이태원에 책방 내고 책방 내는 게 한때 무슨 유행처럼 됐어요. 자기가 되게 폼나잖아. 근데 이들이 욕을 엄청 먹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책방 내면 가뜩이나 안 되는 그 지역의 책방들 다 문 닫아요. 그렇지. 그 셀럽 보러 간다고 거기서 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바뀌어서 조용히 하고 일단 이렇게 알려지지 않게 하고 특화된 걸 한다고 바뀌어요. 우리 책방은 시집만 팝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아주 특화된 우리 책방은 영화와 관련된 책만 팝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책방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거든요. 문재인? 지금 그 지역 책방들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앞치마도 판다면서요. 문재인 앞치마를 판답니다. 그냥 앞치마가 아니고 문재인이 입던 앞치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굿즈? PPL이라 그러나? 아니 간접 광고 해가지고 응? 그렇게 해서 물건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같은데. 저는 문재인이 숨쉬는 공기도 비닐봉지에 넣어갖고 팔지 않을까요? 응? 양산에 문재인이 함께 마신 공기라고 팔 것 같은데. 이거 다 옛날 얘기인데요. 네.
돈에 눈이 뒤집히면 있잖아요. 네. 마누라도 판대던데. 아, 예. 순간 당황. 어떻게 아니, 옛날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 돈에 눈이 뒤집히면. 아, 그런 말이 있다. 경계하라. 그럼.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라. 이런 얘기죠. 노름에 미치면 네. 집문서 잡히고 하다 맨 마지막에는 뭐 그렇게 해서 사람도 잡히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 옛날에 도박빚에 시달리면 뭐. 예, 예. 그래. 김정수이 좀 조심해야 되겠네. 네. 네. 알겠어요. 자, 이 문재인 얘기는 또 이쯤 하죠, 뭐. 예. 이재명이가 여의도로 안 가고 서초동으로 왜 갑니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서초동의 예.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 이미 다 알려진 거잖아요. 뭐냐면 일단 지금 선거법 재판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재판 이제 1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장동 재판, 성남 FC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예. 주 1에서 주 2회가 서초동으로 아예 출근을 하는 서초동으로. 여의도 출근이 아니라 서초동으로 출근을 하게 되겠죠. 그건 참. 여의도로 출근하면은 이게 사건이 여러 개잖아요. 네. 그러면 이 본인도 이재명이도 헷갈릴 텐데 이거 가면서 법정 오늘은 비서가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은 203호 법정입니다. 그럼 가면서 이게 무슨 재판이니? 오늘 증인이 누가 나오는데?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제가 서초동에 사실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야, 기자들 진짜 고생하대요. 완전히 뭐 어마어마하게 진을 치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이렇게 소환되잖아요. 진짜 몇 년에 한번 정치인 소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게이트라는 게, 근데 이제 일상화되는 이재명을 서초동에서 보는 게 뉴스가 아닌 그런 세상 이제 시간이 다가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근데 뭐 이재명이가 문재인이가 한테 갑니까? 10일 날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또 책 파느라고 바쁜 우리 문재인을 굳이 만나러 가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 저기 굿바이 이재명 책도 거기 있나 몰라? 앞치마 사러 가는 거 아닌가요? 굿즈 사러? 근데 이제 공천의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점점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특히나 이제 20개 지역구는 이제 완전히 혈투가 벌어지고요. 돈을 수수한 의원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친문 학살이냐, 뭐 친명, 뭐 방어냐,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올 텐데 이 공천 룰과 관련해서 이미 부딪혔죠. 공천 룰을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 권리당원들 개딸들이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검증 못하게 해? 뭐 이러면서 지금 이낙연계라고 불리는 이계호가 위원장으로 있는 그쪽에서 나온 그런 특별 당규를 지금 거부하는 운동이 벌어졌었습니다. 이게 시초라고 봅니다. 이제 공천 룰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거나 당무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뭐 또 거부를 하거나 하는 전쟁이 벌어질 텐데 자기가 이제 자주 못 오겠죠. 단판을 벌이려면 이번밖에 없지 않느냐. 11일부터 재판인데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10일 날 찾아간다. 저는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그리고 워싱턴 선언 그다음에 한일 관계 정상화와 이 셔틀 외교의 본격적인 재개 이런 걸 보면서 우선 김정은이가 제일 불안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참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한미 정상회담이 참 잘 됐구나. 한일 정상회담이 결과가 좋구나 하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 김정은, 김여정의 반응과 그 다음에 환구시보. 그러니까 시진핑의 이 관영 매체들의 반응을 보면서 느낍니다. 아주 이 도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수위가 워낙에 거친 자들이지만 그러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정말 불안 아까 왜 이렇게 떨까? 뭐 정말 왜 이렇게 이 멘틀이 무너질까 하는 그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네들이 지금까지 바라봤던 한미일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언제나 갈라치고
한일 관계가 불안했고 그러면서 아무리 뭐 한미일 동맹 운운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차원이 다른 한미일의 그 동맹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안한 심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김일성이가 갓근 이론이라는 거를 가지고 지난 70년간 한미일이 함께 동맹 체제가 구축되면 지것들은 뭐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 체제를 부숴야 되겠는데 한미가 워낙 단단하니까 그리고 미일도 단단하니까 그렇죠. 제일 약한 고리가 한일이다. 이게 이제 식민지 과거사 경험 때문에 감정적으로 조금만 불을 지피면 이게 균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한일 관계만 끊어버리면 이 갓근이 하나 끊기는 거니까 가시 제 역할을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게 사실 그동안 저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상당히 성공을 했더랬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죽창가 이것이 왜 나왔나? 그 배경이 바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간첩들, 민노총 간첩들이라든지 실제로 그래서 지령들이 나오고 그 지령들을 보면 반일 시위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라. 아까 왜 밥상, 후쿠시마 밥상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때 이슈를 던지고 구호까지 만들어주면서 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최악으로 몰고 가라라는 지령을 좌파들한테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북한의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일 관계를 지그들 딴에는 끊으라고 끊어놨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1년 만에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한일 관계 정상화가 되고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 구축으로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당황했을 거고 특히 시진핑이가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자꾸 외교적으로는 별로 안 쓰는 막말을 이것들이 자꾸 쓰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때마다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건 그거고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이거는 또 그것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올해 말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회원국인 주최국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순서죠.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주관 국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도 오고 일본도 와라 지금 그거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어떤 그 외교적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대중과 굉장히 이 하나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유럽조차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독일도 그렇고 또 프랑스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마크롱도 뭐 시진핑을 만나러 간다거나 하거든요. 그건 전체적으로 동맹이 해야 되는 어떤 입장, 동맹해야 되는 입장이고 자국의 어떤 이 실익을 위해서 외교적인 수를 두는 건 사실은 또 그게 외교적인 어떤 그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시죠. 시진핑이 문재인하고의 어떤 그 관계에서 그렇게 그 한중일 관계를 맺을까요? 아니면 윤석열의 관계에서 맺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서 더 강하게 시진핑은 나올 수밖에 없다. 강한다는 게 뭐냐면 강경한 게 아니라 한중일이라든지 혹은 한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 점에서는 성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영진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하실래요? 저는 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서 지금 중국이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게 사드 배치 때 이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졌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은 예의를 갖춰서 지금 사설을 쓰는데 한국이 너무 도를 넘는 그런 간섭을 하고 있다. 저는 이 도를 넘는 간섭이라는 걸 들여다봤더니 별로 그렇게 도 안 넘었어요. 자극적 선전적으로 저급한 표현을 쓰지 마라. 이 얘기가 그렇게 이 멍청해졌다는 표현보다 굉장히 그 도를 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중국이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 자들이 지금 굉장히 좀 초조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그런 그 사설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정거 실장과 함께 용진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